전라남도 목포 출신의 위대한 화가, 후기 인상주의의 거장,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민을 갔다고 하는데 물론 사실이 아니죠. 현재는 수정되어 관련 포털 사이트에 실제 출생지인 네덜란드로 정정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혹시 반고흐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오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죠. 첫 번째, 황시증. 고흐의 작품을 보면 유독 노란색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방스의 건초더미, 아를밤의 카페 모두 노란색이 두드러집니다. 대표작인 해바라기를 보면 고흐가 얼마나 노란색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흐의 노란색에 대한 사랑은 압생트라는 술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술을 많이 마신 고흐가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노란색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황시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압생트라는 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압생트는 향쑥을 주원료로 만든 술로서 알코올 도수가 무려 40에서 70%에 달하는 독주였습니다. 오늘날의 소주처럼 대단히 저렴했기 때문에 파리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술이었죠. 당시 파리 대로변에는 압생트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미술 작품 중에서도 압생트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을 본다면 얼마나 유명한 술이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로 이주한 고흐도 이 술을 즐겼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톨루즈 로트렉이 그린 고흐의 모습인데 앞에 압생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볼 때 고흐는 상당한 애주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책에 따르면 압생트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해한 성분인 산토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다 복용 시 황시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시증이란 눈앞에 노란색 필터가 껴진 것처럼 사물이 보이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정신착란과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원흉이라는 의혹도 있었죠. 이러한 성분들은 당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켜 스위스에서는 1910년에 판매가 금지되었고 프랑스에서도 1914년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고흐가 이후 귀를 자르거나 자살을 하게 된 부분에도 압생트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안과 의사들에 따르면 고흐의 노란색에 대한 사랑이 황시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약물 중독에 의해 황시증이 생기면 흰색과 노란색을 구별하기 힘들고 특히 파란색과 보라색에 대한 지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고흐의 작품을 보면 흰색, 파란색, 보라색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의한 황시증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말년에 닥터 가시에게 치료를 받을 때 처방받았던 디기탈리스의 부작용 때문에 황시증에 시달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기탈리스는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 기능 상실 같은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으로 당시에는 정신질환과 간질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사 가시의 초상에서도 보이는 식물이죠. 이 약초의 주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황시증입니다. 다만 황시증이 올 정도로 다량을 복용했다면 이미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며 치료를 받기 이전에도 노란색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디기탈리스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존재하죠.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그가 노란색을 주로 사용하고 사랑했던 것은 술이나 약물에 의한 황시증이 아니라 진정 노란색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 고흐가 한때 목사를 꿈꾸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화가가 되기 전 고흐는 다양한 직업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직업, 화상.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반 고흐는 아트 딜러로 일하면서 그림을 팔았습니다. 큰 아버지 센트가 데나흐에서 운영하는 구필화랑에서 일을 시작하죠. 작품을 보는 안목은 어쩌면 이 시절부터 훈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화가로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직업입니다. 두 번째 직업, 교사. 런던 근방 램스게이트의 스톡스 기숙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게 됩니다. 세 번째 직업, 서점 직원. 이듬해에는 한 서점에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서점에서 성서를 여러 언어로 옮기며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 입학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직업, 전도사. 신학대학을 준비하였으나 공부에 어려움이 있었던 고흐는 1878년 목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대신 복음 전도사가 되기 위해 브리셀 전도사 양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벨기에 남부 탄광지대 보리나주로 떠나게 되었죠. 1879년 임시전도 허가서를 받고 보리나주에서 광부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열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아 임시전도 허가는 연장되지 못하죠. 이 뒤로 고흐는 비로소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갱과의 관계. 고흐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갱을 함께 떠올리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비슷해서 더 쉽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단짝 고갱, 이런 표현들을 듣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 꽤나 오랜 시간 고흐와 고갱이 함께한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흐와 고갱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한 것은 겨우 2달에 불과합니다. 고흐는 파리에서 고갱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고흐는 인상주의, 분할주의, 상징주의 등 당대의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한편 틈틈이 일본의 목판화를 베껴 그리곤 했습니다. 다만 고흐는 파리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파리의 도시 풍경은 농민 화가를 꿈꾸던 고흐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래 고흐의 꿈은 밀레를 본받아 농민 화가가 되는 것이었는데 대도시 파리에서는 그가 원하는 주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파리에서의 삶의 염증을 느낀 것은 고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시주의를 추구하던 고갱에게 파리는 어울리지 않은 도시였죠. 물론 비싼 파리 물가도 한몫했습니다. 1888년 1월 고갱은 퐁타방으로 떠났고 고흐는 2월 프랑스 남부의 아를로 떠났습니다. 아를로 떠난 고흐는 해당 지역에 매료되었고 상당 시간을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1888년 라마르틴 광장에 있는 노란 집이라는 환상적인 작업장을 찾아내죠. 방이 큰데 가격도 싸서 주머니가 얇은 고흐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노란 집을 얻은 후 고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화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화가 공동체란 화가들이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팔고 그 수입금을 공동생활과 작업에 다시 사용하는 컨셉으로 일종의 원시 기독교 공동체와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고흐는 이런 생각을 끝으로 파리에서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동료 화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애의 편지를 쓴 것이죠. 다만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고갱밖에 없었습니다. 고갱 또한 처음에는 고흐의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건강까지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여관비를 내지 못하여 작품을 압류당하기까지 했었죠. 이런 고갱은 고흐 형제가 자신의 작품을 팔아준다는 약속을 얻은 후 아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사뭇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자화상을 교환하기도 하고 고흐는 고갱을 위해 집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라마르틴 광장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을 고갱에게 배정하기도 하고 침대, 탁자 등 각종 가구도 구매를 하였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과 예술관이 달라 다투기 일쑤였죠.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밤새 싸우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그림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밤의 카페의 주인인 진우 부인의 그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고흐는 진우 부인과 막역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카페에 들러 술과 음식을 종종 먹었고 그는 그녀가 아르를 대표하는 교양 있고 성품이 좋은 여인으로 생각했죠. 이런 그의 생각은 작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고갱은 진우 부인을 교양 있는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술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착취하려는 시골 술집의 여주인으로 본 것이죠. 이 그림을 그린 후 그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작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린 고흐입니다. 이 작품에서 앞권은 바로 그의 눈입니다. 약에 취한 듯 거의 감겨져 있는 눈, 몽롱하고 흐릿해 보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고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나다. 그런데 미친 나네. 차라리 선글라스를 씌워줬다면 고흐가 그렇게 깊게 상심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발단이 되어 1888년 12월 후반 밤의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고흐는 고갱에게 술잔을 집어던집니다. 이후 고흐는 면도날로 고갱을 위협하였고 고갱이 떠난 후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날 이후 그 둘은 다시 서로를 만나지 않았죠. 참고로 이때 귀를 잘랐던 사건은 지역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화풍. 고흐는 강렬한 터치나 색채, 왜곡된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요동치는 내면의 상태, 주관적인 정서의 표출이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의 카페를 보면 과장된 원근법, 비현실적으로 노란빛을 발하는 램프, 두꺼운 물감의 흔적, 홀린 듯한 인물들의 묘사를 엿볼 수 있죠. 짧고 굵은 스트로크로 화면을 채우는 그의 기법은 신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은 고흐만의 화풍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고흐에게 색채는 그저 사물을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색 그 자체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흐가 생전에 직접 쓴 편지에서도 그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적 표정을 통해 성격적 특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또 그런 효과를 고조시키는 수단으로서 색채에 대한 우리의 근대적 식견과 센스를 이용해 초상화를 그리려고 해. 고흐의 작품은 크게 프랑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파리로 오기 전 그의 작품은 대체로 어두운 색채를 띱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밀레에게 영향을 받은 그였기에 농민에게도 큰 관심을 가집니다. 이후 파리에서 활동한 고흐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강렬한 색채의 눈을 뜨게 됩니다. 탕기 영감의 초상은 파리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 작품과 고흐의 초기 작품을 비교해보면 고흐가 색채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그가 자포니즘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걸려있는 일본풍의 작품 우키요에 때문이죠. 자포니즘이란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예술 전반에서 일본의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본이 유럽의 문호를 개방하며 일본 미술의 영향이 서구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만국박람회를 통해 일본의 도자기, 차 문화 등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일본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이 중 우키요에는 현란한 색채와 확고한 윤곽선으로 경쾌하고 선명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키요에 심취한 고흐는 여러 작품들을 모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고흐는 가시적 세계의 재현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감정을 표현으로 바꿔놓았고, 이는 뭉크를 필두로 20세기 초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의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흐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하하하. 제가 고흐 전시회 티켓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몇 장 드리죠.